내내 저는 불행했습니다. 그 마지막 SM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멸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때는 친이계 핵심으로 또 이명박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불렸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쓴소리를 하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서울 서대문 을에서 3선을 한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 특별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 의원님. 작년에 무죄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서 방송 출연은 이번이 처음이시죠?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이걸 좀 하나 꼭 좀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뒤늦게 또 축하드립니다. 나오셨는데 수감돼 있을 때 그 당시에 많이 좀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그 화를 좀 어떻게 많이 달랬습니까? 처음에는 억울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얻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10개월 기간 동안 전체로 보면 한 2년 반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철없이 살다가 죽을 뻔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감사합니다. 그건 정말 어떤 목회자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게 아닌가 싶은데 얻은 건 어떤 겁니까? 그럼? 일단 내가 엄청나게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 내가 정말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많았고 누리고 있는 게 많았는데 그게 소중하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다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또 일각에서는 진심을 또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정 의원님이 뭔가 또 새로운 또 뜻을 또 펼치기 위해서 뭔가 좀 또 포장하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포장한 건 금방 드러나겠죠. 그래서 제가 저 자신도 계속 이제 다짐을 한달까요? 자성을 하면서 그런 초심을 이제 버리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의 블로그 트위트에 보면 저 사람 참 괜찮은 정치인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괜찮은 정치인의 정의는 정 의원님은 어떤 걸로 규정하셨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언행일치죠. 또 처음과 끝이 같고 시종일관 그리고 사보다 공을 앞세우는 그러니까 선공후사하는 정치인이 괜찮은 정치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정말 진심 어린 또 그런 눈으로 해주셨는데 정 의원님이 최근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또 너무 기탄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또 너무 공격적이다 이러한 얘기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이제 구설수에도 많이 올랐고 쓴소리, 정치인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통이라는 게요. 말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 듣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의견을 듣는 게 이제 진정한 소통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를 향해서 이제 진정한 할 말을 하고 소통을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이 고난도 당하고 광야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좀 할 말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얼마든지 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정 의원님이 최근에 보면은 발언이 늘 화제 중심에 오르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대정부질에서 좀 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쓴소리한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작금의 메르스타테는 제2의 세월호 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국정 운영 시스템으로는 제3, 제4의 세월호 사태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청와대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구멍가게처럼 운영하는 거죠. 보면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한 것도 저희가 좀 작심 발언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 의원님도 좀 작심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위기로 규정한 그런 건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보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장관들이 이제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으로 치면 각 계열사 사장들이 바지 사장인 거죠. 네. 그리고 총수가 측근 몇몇 데리고 대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냐. 예. 우리 정부를 빗대면. 이래가지고는 정부가 제기는 못한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의 장관급은 알아도 우리나라 장관들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당청이란 말을 씁니다. 원래 당청이란 말은 없던 말입니다. 당정이란 말을 써야 되는데 정부는 사라졌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제가 꼬맹이 기자일 때는 정말 당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당청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정부가 사라졌고 이 큰 나라를 구멍가게처럼 운영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면 네. 제3, 제4의 세월호가 우려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걸 좀 받아들여야지, 어떤 의견을 좀 수용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대표 시절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문화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묵살됩니다.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점점 지도자가 벌거숭이 임금님이 돼갑니다. 그 주변에 전부 다 임금님 너무 옷이 멋집니다. 이런 이제 소리만 들리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는 제가 이제 대통령께 이제 충원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또 보수의 대통령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국민을 바라보고 모두를 다 끌어안고 그렇게 아주 개방적이고 아주 비권위적으로 가시는 게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또 스타일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다른 어떤 사심이랄까 이런 게 없이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고 하면서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상하게 공무원연금 좀 해결하라고 했더니 무슨 국회법 개정안을 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위헌 성격이 가져온 걸 오면은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기강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필요한 덕목이었고요. 예. 되고 난다면 이제 실제로 나라 살림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일을 이제 제대로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지금 벌어진 일도 민생하고 별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 일종의 권력 게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정 의원님 나와 계신 지금 이 시간에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의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이 나올 지경인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논의가 가 있는 이 상황은 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청와대가 나가라 마라 사퇴하라 이런 거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도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비굴하게도 이제 뭐 사과 운운했거든요. 저는 그것도 참 불편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저는 유승민 대표를 사실 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뽑은 대표를 네. 쫓아내라는 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쫓아내겠다고 한 발언의 주인공은 이제 많은 사람들도 좀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세종대왕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원인가 하는 사람이 예. 이제 임금을 사실 비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금부에서 이제 그걸 잡아다가 이제 극형에 처하려고 하니까 세종께서 속히 놔주라.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해서 결국 풀려납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당태종이나 또 링컨 같은 대통령이 참 명재상, 예. 명군, 예. 정치 지도자가 됐던 이유는 사실 관용과 인내가 그 핵심입니다. 예.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유승민 원내대표 끌어안으시고 정말
어른답게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말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 같은데. 자, 그럼 여기에서 정두원 의원은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하고 관계를 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정두원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또 개국 공신인데 이명박 정부는 또 실패했다. 이런 또 평가를 내렸습니다.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럼 뭘로 이걸 내셨냐 이거죠. 그냥 뺨을 다 한 대씩 돌아가면서 때린 격이 돼서 뇌를 버신 게 아닌가. 제가 쓰는 건 회고록이 아니고요. 참회록입니다.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탄생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부 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가 성공은 못했거든요. 올해 이제 1월 1일에 이명박 대통령의 사무실을 가서 만나고 또 차도 한잔 얻어 마시고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말로 받은 충격 중에서 정 의원님이 실패라고 규정한 그 말에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실패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까? 아마 제 말 때문에 충격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5년 내내.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성공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사실 저도 이명박 정부 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쓴소리를 했고 제가 고난을 받은 거를 저는 뭐 다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또 임기 내에 그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이제 사법 처리되는 그런 사태도 빚었고요. 그리고 지지율도 뭐 상당히 이제 저 밑바닥을 곤두박질 쳤었죠. 그래서 저는 그걸 정확하게 이제 직시를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얼버무린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MB 정부에서 사실 권력 실세들이 많이 그 부정부패 사건에 또 연루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미리 좀 예감을 하셨습니까? 이상득 부의장에게는 불출마하라고 또 그런 얘기를 또 앞장서서 또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소위 뭐 55인 뭐 사건인데요. 제가 형이 출마해서 이제 사실 권력 근처에 있으면은 나라 운영에 극심한 혼란이 이제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진행됐고요. 그래서 불출마를 이제 촉구했는데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제대로 정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관계가 아주 또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있다가 대구에 가서 국회의원 자리를, 지역구 자리를 어떻게 보면 평생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때 제가 그때도 취재를 했었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정두원 의원님의 관계를 보면 또 이명박 대통령은 아니 내가 정두원이를 이렇게 믿고 다 시켜줬는데 나를 배신한 거 아니냐 또 그렇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왕조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첫 번째로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국민입니다. 특정 자연인이 아니고요. 또 자연인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제가 이명박 대통령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쓴소리를 마다 안 했던 것은 그분에 대한 제 충정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왜 제 손을 감수하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55인 사건이 나와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의원청에 나와서 한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건 참아도 살이 안 맞는 건 나 못 참는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충정에서 드린 게 배신이라고 받아들인 것은 아마 국민들이 아마 판단할 때 그게 과연 배신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B 정부가 왜 실패했는지 참회록을 쓰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완성이 됐습니까? 제가 이제 참회록이라고 쓰고 친구들한테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 반응이 이게 무슨 참회록이냐, 너 잘났다는 거지. 이제 이런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가 아직도 내가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해서 지금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완성이 될 걸로? 이제 그 주변 사람들마저 설득을 못 시키면 되겠어요. 그분들이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이제 나오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인 대통령의 시간과는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군요. 뭐 아무래도 제가 가장 가까이서 이제 보고 또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 메시지를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으면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 잘했으면 우리가 이걸 다시 또 배우고 이렇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정말 총리실에 잘 나가는 또 당시에는 또 옷도 잘 입는 그런 또 고위공무원으로 있다가 정치에 입문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좌절한 이후에 계속 승승장구해왔는데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핵심으로도 활동했는데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그게 참 궁금해할 것 같아요. 뭐 두 분 성적표가 다 좋지 않아서 그래요? 비교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만 예. 어쨌든 이제 소통이 다 어렵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대단하시고 결단력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하여간 국민들을 끌고 나가는 힘이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실용적인 분입니다. 유연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풀어나가죠.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점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소통이 안 되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다. 두 분 다 소통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라는 면에서는 좀 공통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나와서 리더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참 두 번째 통찰, 지감,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감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다. 사람을 제때 쓰는 능력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누가 좀 더 위에 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아유, 참 막상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다 잘 안 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도원 의원의 저희가 준비한 말말말 세 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증오하며 사는 건 지옥이다. 다 용서한다. 그 의정활동에서 이제 복귀한 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은 무죄지만 인생살이에서 무죄가 아니다. 나는 또 5번 덩어리였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수감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완전히 좀 정치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완전히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철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일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나쁜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내가 여기 있어도 싸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고 또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내내 정말 충정해서 할 말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럼 왜 나를 이렇게 오해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제가 할 말을 하고 쓴소리를 했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애정이 담겼다기보다도 경멸과 증오 이런 게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교만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정말 경멸하고 증오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힘들었구나. 사실 남을 이제 증오할 때가 지옥 속에 있는 건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좀 갈등 상태라고 본인 정 의원님이야 그분을 조금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라고도 했었는데 이상도 국회 부의장의 핵심이었고 또 여러 가지 고초를 겪어서 감옥에도 좀 여러 번 갔던 그분하고는 지금 화해를 했습니까? 그 안에서 다 잘 지냈죠. 그 안에서 만났는데. 그래요? 저도 작년에 정 의원님이 보내준 책을 하나 잘 선물 받았는데 달라이라마의 용서라는 책을 그때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그 용서라는 그 책을 또 지인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한 그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많이 작용을 했습니까? 그 용서라는 게 결국 상대방을 놔주는 게 아니라 나를 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랑이고 나에 대한 베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 그 깨달음을 이제 또 이게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키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느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느껴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세요. 이런 뜻에서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정 의원님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하실 텐데 정두원 의원이 꿈꾸는 그런 정치는 또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이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쌓여있는 그 아주 부당한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이 우리 정치. 기득권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득권 구조가
부당한 기득권 구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소득 양극화도 사실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그걸 얘기하자 보면 뭐 밤새 얘기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데요. 예. 제가 최근에 신용카드 부당 네. 수수료 시정법안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당한 기득권 구조를 깨서 예. 중소상공인들을 돕자. 도운 게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몫을 돌려주는 거죠. 뭐 예. 저는 그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때 저희들이 이제 할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민을 좀 위한다라든가 다음에 뭔가 기득권을 좀 깨겠다라고 한 얘기는 사실 보면은 다른 의원들이나 또 모든 정치인들이 좀 해온 얘기들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많이 세우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게 실천하는 게 결국 문제인데요. 저 나름대로는 뭐 사실 외고 개혁도 그래서 한 거고, 예. 또 추가 감세 철회를 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복지에 쓰자고 해서 결국 그걸 관철시켰는데 뭐 그런 일련의 예. 법안 개정 노력들이 결국 그거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카드법도 마찬가지고. 예. 당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두원 의원님이 뭔가 좀 사무총장을 맡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렇게 맡아야지만 영남, 호남 문제도 조금 자유로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요. 정권 창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정권 되고 난 다음에 저는 뭐 사실 뭐 전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고요. 어쨌든 제가 개국공신이라고 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불편해서 저를 시키지 않은 사무총장을 박근혜 정부에서 시킬까 저는 뭐 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작년 11월에 이제 무죄 선고 받고 그리고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인들이 이제 할 말 하고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오해도 생길 수 있는데 정말 그것이 경멸과 증오가 아니라 정말 애정에서 나오는 그런 쓴소리, 할 말, 할 일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를 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선의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